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생률이 0.98명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이대로 간다면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병제 논란과 국민연금 개혁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많은 과제 중 상당수가 인구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대책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우리나라 출생률 현황을 정리한 권윤수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의 국가가 됐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71년 4.5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87년에 1.53명대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 1.05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0.98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낳는 나이도 늦어졌습니다.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1년 전보다 0.2세 늘어났습니다. 10년 전에는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는 산모의 비율이 30대 후반의 3배였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내 출생아 수는 약 32만 6천 명으로 197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10년 동안 약 13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생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거듭하면서 백약이 무효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권윤수입니다. 네, 지금 간단히 정리된 리포트만 봐도 상황이 꽤나 심각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출생률 저하의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간단히 한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이진숙 교수님, 우리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조금 전에 출생률 리포트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네. 합계 출산율 1.0 미만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도 네. 이 초저출산이라고 해서 이 네. 출산율이 이제 1.3명 이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십수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순수 인구의 감소까지도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도 우리가 지금 상당히 초저출산 경향이 지속이 되고 있고 네. 복지 정책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사회 부담이 그만큼 이제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안영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1970년대 한 해 출생아가 100만 명 수준이었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어든 셈이고요. 네. 작년에 그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 증가가 2만 8천 명이었습니다. 네. 아마 2028년부터는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을 다른 세계 국가와 비교한다면 그래도 굉장히 가파른 편이죠. 예, 예. 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이 1.65명이었습니다. 네. 세계 평균은 2.5명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부터 계속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네. 두 번째로 낮은 국가가 스페인인데 스페인도 출산율이 1.3명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와 격차가 큰 네. 가장 낮은 국가가 되겠습니다. 네. 출생률로만 보자면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꼴찌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이 교수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계 주요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특히 이제 발달된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안 박사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도 수치가 낮은 그런 특성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낮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네.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겠고요.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대로 간다면 지금 현재의 출생률을 유지한다 그러면 인구 소멸로 인해서 없어질 국가 1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그냥 인구가 조금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만이 아니라 인구가 출생률이 준다는 것은 이후에 우리 사회가 가져올 사회 경제적인 충격이 어느 한 군데에 빠짐없이 다 미칠 것인데 지금 속도로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충격을 주게 될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박사님 말씀을 먼저 주실까요? 예, 우선 경제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구가 줄면은 오히려 장점이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네. 대체적인 시선으로는 경제에는 부정적이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네. 생산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있고 네. 또 수요 측면에서도 시장이 축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뭐 잠재 성장률의 어떤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뭐 문제뿐만 아니고 저는 또 세대 간 단절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뭐 생산 현장이나 제조업의 생산 현장이나 농업업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자가 많습니다. 뭐 제조업에서는 뭐 공식적인 기술 매뉴얼뿐만 아니고 비공식적인 기술이나 경험, 노하우 등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향후에 이런 비공식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단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후속 세대를 지속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키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사회복지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우리 국가 전체적인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나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이 교수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고령화의 속도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생산 가능 인구 또는 이제 아동 세대의 백업이 되어야지만 이 구조가 사회보장 체계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속도로는 전혀 그럴 그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양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세수를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세수를 가져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뿐만 아니라 외국인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입이 있어야지만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런 그 백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토론에서 우리가 지금 출생률이 적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 걱정이 오히려 바뀌는 미래 사회에는 이런 출생률 저하가 오히려 적절한 어떤 정책을 펼치는 배경이 된다 이런 주장 같은 건 할 수 없을까요? 사실 인구가 지금껏 늘어왔듯이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네. 무한정 늘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속도의 문제이고요. 네.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응하고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네.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과도기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구조의 문제입니다. 네. 어느 정도 젊은 층이 많아야지 사회적 부담 비용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너무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세대는 급속하게 줄어드니까 어떤 거기에서 오는 불균형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 부담, 네. 또 세대 간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적절히 유지가 되어서 네. 생산 가능 인구하고 부양 인구하고의 그 대비 정도가 비슷하게 이제 균형을 맞추면 사실은 절대 인구 수가 줄어든다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네. 않거든요. 다만 이제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복지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전후부터 시작했으니까 길게 봐도 한 6, 70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체제가 완비가 되는 거는 사실 2000년 넘어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대비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이 심화되는 문제의 정도는 지금 강하고요. 일단 뭐 저출생이 가져오게 될 사회 경제적 충격이 크다. 이게 심각한 문제란 거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인데요. 전국적으로 이 영향을 안 받는 지역은 없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지역에서 출생률이 떨어져서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인구가 외지로 나가거나 해서 이탈하는 경향이 같이 중첩적으로 이제 같은 효과를 맞물리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른 지역보다는 더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박사님이 전문가시니까 이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저출산은 수도권과 뭐 지방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문제입니다만 수도권은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동하는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97%가 지금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면적으로는 11.8%인데요. 인구는 거의 절반, 그리고 국내 총생산도 52% 네. 정도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방은 저출산과 함께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촌향도라고 하면 농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구 같은 광역 대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광역 대도시에서도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고 또 인근 시군으로도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국토 전체로 봤을 때는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 중심의 다급 구조에서 수도권 1급 구조로 네.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출생이 가져올 사회 경제적 여파와 부정적 효과는 우리 지역,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에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구학자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구학자들의 마지노선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원론적으로는 대체 출산율을 2.1명으로 봅니다. 네. 2.1명이 되었을 때 그 사회가 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유럽 등에서도 해외로부터 어떤 이주민으로 그걸 좀 충당하기도 하고요. 뭐 의견은 많습니다만 뭐 인구 감소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는 돼야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의견입니다. 네. 이 지점 1.5명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아까 이준숙 교수님 말씀하신 사회복지가 정착이 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쪽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요거가 원론적으로 이제 맞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사실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경우는 조금은 또 다를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준이 나오게 된 그런 그 연구들이 있는데 네. 그 연구들의 설명을 보면 출산율이 낮으면 1인당 자본이 늘어나게 되고 또 그러면 저축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돼서 1인당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고 고소득 국가의 출산율은 대부분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지점이 한 1.48에서 2.78명 정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 국가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는 네. 거죠. 지금 소득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이제 그 소득 3만 불 중에 한 절반 조금 넘어서만 가계소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니 정부에서도 이런 기조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1.25에서 한 1.55명 정도가 네. 소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정 출산율이 아니냐 네.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소비 부진이라는 거는 그런데 실제로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의 규모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대구 경북의 전반적인 상황을 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인 어떤 생산 가능성이 갈수록 위축되고 그러면 소비가 이제 없다 보니까 지역 공동화가 나타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정 출생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사실은 계산하기는 어렵고 플러스로 사실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인구 규모까지 고려를 해갖고 이 전반적인 인구 구조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치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지 지금 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을 유지하는 정도의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출생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단말적인 현상,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맨 마지막에 모여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게 시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게 출생률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준석 교수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선은 이제 굉장한 고학력 사회입니다. 네. 대표적인 고학력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누구나 사회활동, 특히 이제 경제활동을 하려고 기대를 하고 네. 그걸 통해 갖고 계층을 상향으로 이동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열망이 굉장히 큰 사회인데요. 열망은 그만큼 큰데 가능한 그런 성취의 업적들이 네.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워서 청년 실업률이 실질적으로는 11% 가까이 된다 하고 그리고 이제 주거비가 너무 비싸니까 원룸이나 뭐 고시원 이런 조금은 이제 비주거적인 그런 시설에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나타나고 그러니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보면은 자기가 만약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자랄 환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저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마더후드 페널티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가부장적인 특성, 남성 중심적인 특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 비용이라는 게 너무 크게 발생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일가정 양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승진해서 좌절이 되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출산을 빨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죠. 네. 안 박사님도 뭐 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뭐 저도 뭐 같은 의견이고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네. 또 결혼이나 주거까지 또 책임을 집니다. 네. 많은 경우에 그리고 또 그 손자 양육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메티아스 도케라는 분이 아기를 둘러싼 협상이라는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었는데 유럽에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았는데요. 하나는 육아 비용, 그리고 두 번째는 육아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는가. 네. 그 비용에는 시간도 포함되고 노력도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독박 육아에 경향이 많은 국가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거부하는 네.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 이후의 과정들을 지원해주고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출산율은 올라갈 텐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출생률 높이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130조가 넘는 비용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의 천문학적인 돈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돈을 투자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130조, 심지어는 이제 160조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예산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게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부분도 네. 좀 문제로 지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한들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양의 재정을 투입한 거는 맞죠. 네. 근데 왜 이게 한계를 가지고 오는가, 회복이 안 되는가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정책의 방향이나 초점이 지금까지 제대로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출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1차와 2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결혼을 딱 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핵가족 중심의 네. 이런 그 지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혼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편향적인 정책이었고 3차 같은 경우 그 경우에도 그냥 종합 백화점식으로 네. 그러니까 각종 정책들을 나열을 해놓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의 환경을 바꾼다든지 네. 또는 이제 취업과 관련된 어떤 어머니들이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박육아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 속에서 같이 돌보기 위한 그런 보육 인프라를 갖추는데도 사실 우리가 그 노력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의 초점이 맞지 않았던 점 그리고 정책의 포커스가 제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한 그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 네. 이런 거를 저는 가장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은 하지만 무리만 출생률 정책이었지 사실은 그동안 대부분 나왔던 이 출생률 관련 정책이 보육 관련 복지 정책의 그렇죠. 내용들이었다. 예. 네.
안 박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정책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정책의 체계화와 전략적 접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거에 그쳤고 또 실질적으로 저출산과 관계없는 예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가 할 역할이 있을 테고 광역지자체가 할 역할이 있고 기초지자체가 할 역할이 있을 텐데요. 네. 이런 것들이 좀 혼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테고요. 두 번째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그 공무원들이 거쳐가는 자리거든요. 승진하는 자리거든요. 권한과 예산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됐던 혹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됐던 기획재정부가 됐던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애착을 가지고 좀 체계화하면서 좀 컨트롤, 총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 정책이 저출산 극복에만 좀 초점을 맞추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함께 사회적 적응도 중요하거든요. 네. 최근에는 범부서적인 인구정책 TFT라는 것을 만들어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교육이나 국방, 노동력, 주택 같은 이런 문제를 좀 다각도로 네. 다루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태스크포스 팀이 해야 할 역할을 진작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했었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냥 여러 사회 현상 중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각도의 다양한 측면의 문제들이 최종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인데 이렇게 심각한 현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영역에 있는 것이 사회복지적인 어떤 영역에서 고작 있는다는 게 뭐 위원회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관련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종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위원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재빠르게 그래도 타원은 하나는 만들긴 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기능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근데 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저출산이라는 부분하고 고령화라는 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복지 정책의 어떤 대의적인 그 상위기구 네. 이런 그 입지를 가지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 저출산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하나의 그 결과가 응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면은 이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종합적인 사회 정책으로 뭐 교통이나 주거나 이런 것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개인과 가족의 생애주기 중심으로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대책을 만들어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를 가져오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인구정책이라는 이름을 다는 것도 저는 현 시점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인구정책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삶의 질을 제고하지 않으면 인구의 어떤 질적인 측면이든 양적인 측면이든 개선을 할 수는 없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새로운 그런 네.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이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자부에서 2016년에 만든 이름도 웃기죠. 대한민국 출산지도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면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출산율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방식의 대응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 교수님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 더 예. 추가적으로 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하면서도 저출산이라는 거하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출산이라는 거는 출산이라는 행위를 담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출산의 어떤 책임자인 마냥 네. 이렇게 이제 그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출생으로 그러니까
태어난다라는 그 현실 자체에 초점을 둔 용어로 바꾸자라는 것인데 이것도 아직은 뭐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바뀐다든지 이러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출산 지도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여성들이 얼마가 있고 그러면 여성들은 출산을 하는 사람이고 네. 그러니 이쪽은 앞으로도 출산이 더 잘 될 것이고 이런 굉장히 전통적인 성역할에 근간한 네. 그런 그 용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이제 여성주의적인 측면에서든 아니면 보편주의적인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는 건데 사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출산과 관련된 정부의 어떤 관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지역 소멸이라든지 네. 소멸 위험 지수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또 그걸 갖다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멸이라는 것을 측정을 할 때 가임기 여성들이 노인 인구에 비해서 얼마나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여성들이 그러면은 떠나면은 이 지역은 공동화가 될 것인지 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맞는 측정 방법인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망도 있고 출생도 있고 근데 인구 이동이라는 것이 있고 가면 갈수록 인구 이동이 더 중요한 변인이 될 네. 것인데 인구 이동을 고려한 어떤 것이 나와야지 소멸 위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사회 전체에 깔려 있는 이런 그러니까 전통적인 성분업적인 관념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출산 정책의 효과가 좀 더디게 나타나는 그런 그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우리 여성분들이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이를 안 낳아서 이런 거라는 일반적인 구도로 몰아가기 위한 의식, 그게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여기에 반영돼 있다고 하신 말씀이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거와는 또 별개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당면했습니다. 출생률이 떨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당면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걸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출생률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정부가 현재 갖고 있는 저출생 대책을 가지고는 이 출생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지 우리 안 박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역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간 정부에서 발표했던 저출산 정책들이 전부 중앙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중앙의 시각에서 기획되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 또 당면 문제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역이 그간 소외돼 있었습니다. 또 지역은 중앙과는 다른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동의 문제입니다. 네. 국가에서는 이동이 아주 소수입니다만 지역에서는 지역 간 이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역 인구의 합이 국가 인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지역에 기반한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 외국 사례를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1993년에, 스웨덴은 1998년에, 영국은 2001년에 저출산 최저점을 찍고 네. 그 이후에 반등을 했는데요. 이들 국가의 정책을 살펴보면은 좀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네. 뭐 세제 혜택, 보육, 교육 서비스뿐만 아니고 네. 출산 이후의 고용 지원이나 또 육아휴직 활성화, 또 시간제 근로제 활성화, 또 뭐 주거 비용 경감 뭐 등의 뭐 이런 종합적인 패키지식의 네. 이런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획재정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국가보다는 지자체에서 발부동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너무 우리가 저출산 극복에 매몰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이 저출산 인구 감소에 또 고령화에 대비해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어서 인구 감소 시대에 이른바 스마트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과 논의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이 교수님은 지금 뭐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라고 지적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근데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우리의 근로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네. 이제 주 52시간 법제화도 했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직장 생활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습니다. 취업도 어렵지만 직장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출산이라는 것도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OECD 국가들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근로하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더욱이나 지금 이제 아이를 놓고 보면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예를 들어서 뭐 육아휴직도 물론입니다만 가족 돌봄 휴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지금의 수준보다 훨씬 더 늘려야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여유를 갖고 아이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동과 부모의 시간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정말로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신문에서 난 한 기사에 보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혼 가정의 행복 지수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97% 정도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라고 답한 걸 봤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고 낳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못 낳는다가 실질적인 답인 것 같습니다. 안 낳는 게 아니고 못 낳는다는 말에 방점을 찍고 국가가 이 문제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